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보험 이론 및 실무원의 고유희예요. 자, 이번 주는 지난주 이어서 8장 이어서 하고 이제 9장 할 건데요. 우리 지난주에 8장 해가지고 그 심사 청구서, 그 다음에 명세서 작성 요령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 명세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작성할 때 어떤 절차에 따라서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마저 이어서 하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주는 그 8장에서 그 명세서 작성을 한 후에 우리가 심사 청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심사 청구 과정이라든지 지급 절차, 그 다음에 지급 절차가 끝났을 때 이제 그 딱 내가 원하는 대로 청구가 이제 결과가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했을 때 이의 신청을 하는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보완 청구, 추가 청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8장 마무리를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9장에 있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그래서 이제 적정성 평가를 어떤 법에 근거를 해가지고 적정성 평가를 이제 그 하는지, 그 다음에 그 근거 가지고 결과로 어떤 그 가산하는 것들, 감산하는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현지 조사를 하는 이라든지 이제 그런 현지 조사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제 8장에서 이제 그 이어서 쭉 보면 우리가 이제 명세서를 작성을 할 때 이제 명세서 작성을 하고 진료 결과를 첨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명세서 상에 최종 진료일에 환자 상태를 이렇게 해당 코드로 이제 코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환자가 계속 입원 중이다. 그리고 계속 이제 외래 같은 경우 계속 내원이 예정된 경우다 라고 하면 진료 결과에 1 계속이라고 코딩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요양기관으로 이제 트랜스퍼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송을 했다 라고 하면 2. 자, 그 다음에 이송하고 또 다른 개념의 회송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의료 전달 체계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건강보험은 2단계를 거치잖아요. 그래서 2단계 요양병원에 2차 요양병원에 상급 종합병원에서 그 당초 의뢰한 1단계 요양기관으로 보내는 경우는 이송이 아니라 회송이라고 해서 이제 코딩 3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양기관 내에서 대상자가 사망이 확인됐다라고 하면 사망이라고 이제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하고 해당되지 않는 요렇게 뭐 퇴원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외래 같은 경우는 이제 치료 종결이다 그러면 퇴원 또는 치료 종결이라고 해서 9를 코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계속이다 그러면 이어서 이제 그 명세서를 계속 이제 심사 청구를 보내야 되고요. 명세서 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송을 했거나 회송을 했거나 그러면은 이 환자에 대한 다른 요양기관에서 또 명세서가 심평원으로 가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심사평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우리 이제 진료비 심사하고 청구는 이제 왜 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심사 청구는 그냥 요양기관에서 우리 병원에서 이 환자한테 이런 것들을 했으니까 돈을 달라, 지급을 해달라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을 이 심사를 통해서 조정을 하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일단 심사는 이제 관계 법령 우리 뒤에서 볼 거예요. 어떤 법령에 의해서 이제 그 근거 자료가 어떤 법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의학적으로 보편 타당하다. 그러면 뭐 이 환자가 뭐 예를 들어서 폐렴이다. 그러면
폐렴에는 이런 치료가 들어가고 이런 약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의사의 오더가 이제 이 질병에 딱 맞게 타당하다라는 것들을 심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제적으로도 비용 효과적인, 그러니까 비용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효과를 이제 그 검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이게 이제 그 사회보장의 또 궁극적인 취지였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타당하게 심사를 하는 것이 진료비 심사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 행위별 수가제잖아요. 이제 행위별 수가제다 보니까 어떤 과다 비용을 사용을 하지 않는지, 그래서 불필요한 과다 비용을 억제하고요. 그 다음에 진료 비용이 이제 부당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급하는 것을 방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적정성 평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부당한 진료비를 이제 뭐 하지도 않았는데 진료비 청구를 했다던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지급을 방지를 해 가지고 의료 자원의 과소 이용 및 부적절한 이용을 방지한다. 그래가지고 가장 궁극적인 거는 그 적정 진료를 보장해가지고 그 요양급여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국민에 대한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의학적 보호 기능을 실제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진료비 심사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근데 얘 같은 경우가요, 들어보면 당연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시험에 나오면 이제 뭐 단어 같은 것들이 좀 헷갈리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것들, 심사의 필요성. 그래서 의학적으로 보편 타당해야 되고, 경제적으로는 비용 대비 효과적이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요 단어, 공정, 객관, 타당, 요거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인 의의는 이제 요양급여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국민에 대한 의학적 보호 기능을 이제 실제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심사가 한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적 근거도 중요하죠. 네. 그래서 심사의 법적 근거, 그래서 어떤 거에 의해서 심사를 하느냐. 그래서 우리 요양급여 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은 건강보험법 43조에 적혀 있는 근거대로 심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심평원의 업무, 우리 이제 심사의 적정성 평가는 이제 심평원에서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그 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에 의해서 이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이런 업무를 해야 된다라는 근거에 의해서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양급여를 심사하고 지급하는 것은 건강보험법의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해서 심사가 이루어지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고 방법은 어떻게 한다라는 것들은요, 이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심사를 하게 된다. 그리고 심사는 객관적이어야 되고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심사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적 근거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법적 근거는 이렇게 되고, 그러면 심사 기준은 또 어떤 거에 의해서 심사 기준을 잡느냐. 일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서 심사 기준을 잡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기준에 관한 규칙,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고시에 의한 것들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용 기준이라든지 방법에 대한 것들이 보건복지부에 고시되어 있는 대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 급여 비용의 내역이라든지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 점수, 우리 상대가치 점수는 매년 고시를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건강보험이냐 산재냐 자동차 보험이냐에 따라서 고시 기관이 달랐었는데 우리 학생들 기억이 날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고시된 내용을 심사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5번을 보시면 중증 환자에게 처방하는 이런 약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기 보시면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제 그 심평원장이 공고한 요 방법대로 우리가 심사 기준을 삼는다. 그래서 우리 뭐 산정특례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따로 위원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약가라든지 재력대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계속 나왔지만 이제 실구입과 그 다음에 실거래 상한액이 고시가 되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적정하게 맞춰서 그 청구를 했는지 이제 심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7번 보시면 유권 해석이라든지 행정 해석에 따라서 심사 기준에 이제 그 참고로 삼겠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심평원장이 이 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요 심사 기준을 지침을 이제 마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심사 기준이 심평원에서 혼자서 딱, 물론 심평원에서 적정성 심사 기준을 이제 연구를 하고 그러기는 하지만 이제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법에 의해서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내용대로 그 다음에 약가 같은 경우는 실구입가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심사 기준을 잡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했던 그 유권이라든지 행정 해석에 따라서 이제 이게 보험급여가 되기도 하고 제외가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청구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우리 이제 그 청구는 당연히 심평원에서 이제 심사 청구를 해서 결과를 통보를 하는데요. 이제 그 청구하기 전에 병원에서 자체 심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자체 심사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서 추가로 청구를 하거나 보완 청구하는 것보다는 원 청구가 완벽한 게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병원 자체에서 심사를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환자가 보험 유형별로 해가지고 본인 부담 진료비를 납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험 유형 같은 경우는 이 환자가 의료급여 환자인지 뭐 건강보험 환자인지 산재보험인지 자동차 보험인지 유형별로 이렇게 청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형별로 해가지고 본인 부담금을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퇴원한 후에 그 보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공단에서 부담하는 진료비에 대해서 청구를 해야 되는데 청구를 하기 전에 이게 자체로 심사를 하는 건데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환자가 재원,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심사를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퇴원이 예고된, 그러니까 이제 그 의사가 이 사람은 다음 주 월요일 날 퇴원한다 라고 이제 오더를 냈으면 퇴원이 예고된 환자한테 또 퇴원 심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퇴원한 후에 사후 심사 이렇게 세 가지 세 번에 거쳐서 이제 자체 심사를 하게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사실 보시면 퇴원한 후에 보험자가 그 공단에다가 청구하는 거를 이제 자체 심사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그 장기 입원 환자 같은 경우는 분할 청구가 가능하죠. 그래가지고 월별 청구도 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 환자가 뭐 3개월, 6개월 입원했다고 그래서 퇴원한 후에만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예외가 있는데요. 자,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면 재원 심사. 이제 대상자가 재원 중인 요 환자 같은 경우는
진료 기록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진료 기록부, 우리 이제 의무 기록지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의무 기록지하고 명세서를 비교를 해가지고 이제 적절한지, 그러니까 처방된 게 적절한지, 혹시 누락된 건 아닌지, 그 다음에 이제 처방이 과잉되진 않았는지, 그래서 뭐 용량이라든지 횟수 이런 것들이 우리 이제 고시된 거에 딱 맞는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험급여, 보험자한테 청구를 할 수 있는 적용이 되는 건지, 산정 기준에는 맞는지, 그 다음에 그 재원 심사일 때는 이제 환자가 이제 병원에 있는 상태니까 요 내용이 비급여 항목에 되는 건지, 급여 항목이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심사를 이제 재원했을 때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퇴원이 예고된 환자한테는 적정 진료비라든지 이제 보험급여 기준에 맞도록 처방이나 진단을 했는지, 그러니까 재원심사는 굉장히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퇴원심사 같은 경우는 적절하게, 왜냐면 이제 재원심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져 있으면 퇴원심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급여 기준만 잘 맞추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환자가 퇴원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전문심사요원,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심사 청구하는 전문 요원이 산정 기준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심사 지침, 앞에 이제 심사 기준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그 자체 심사를 하는 요 세 가지 방법을 거쳐서 자체 심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는 이제 병원 자체 심사고요. 자, 그 다음에 심평원의 심사 과정을 볼게요. 그래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이 요양기관에서 청구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 청구한 내용이 그 요양급여 기준에 맞는지, 그 다음에 그 급여 비용의 내역이 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다 심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사 방법, 이런 것들을 심사를 하는데, 이런 심사 방법은 여기 보시면 청구 진료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가지고 요렇게 지표심사, 정밀심사, 전문심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요 절차를 거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차피 전문심사라고는 하는데, 1차적으로 그 전산 점검을 해요. 그래갖고 이제 자동 점검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일반 사항 같은 게 오류가 떴는지, 아니면은 자동으로 이제 수가, 단가, 상대가치 점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적정 기준에 맞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전산을 통해서 자동 점검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심사 직원 심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청구한 내용이 심사 기준 범위에 적합한지 않은지, 요렇게 이제 전체적인 거를 한번 쭉 보고요. 그 다음에 심사위원 심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심사위원 심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전문의학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이 진료가 적정한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심사위원회 심사가 있거든요. 심사위원이 심사를 하고, 이제 그 심사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심의를 하고 결정을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다 전문 심사다라고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심평원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병원 자체의 우리 그 청구 전에 자체 심사하는 것도 3단계를 거쳐서 청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심평원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제 뭐 심평원 직원이 딱 앉아가지고 청구하고 끝, 이게 아니라 이런 심사 과정을 거친다. 자, 그래서 이런 심사 과정을 다 거친 후에 이 심평원 같은 경우는 요양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요 자료만으로 약간 심사하기가 어렵다, 뭐에 근거해서 요렇게 그 요청을 했는지 청구를 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해서 이제 심평원에서 여기 보시면 심사가
곤란하다라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요, 그 요양기관에다가 진료 기록부라든지 아니면 이제 수진자에게, 환자에게 발행한 진료비 계산서 사본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의료의 질 평가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점검표, 이런 것들을요,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자료를 이제 그 보내줄 것을 요청을 해요. 예. 요청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심평원은, 그러니까 뭐 내일까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병원에서도 이거를 이제 일부러 빼놓고 청구를 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찾아야 되고, 또 그거를 이제 뭐 수정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이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심평원은 며칠 기간을 이제 정하냐, 10일의 기간을 정해서, 그러니까 의료기관에서 청구를 했단 말이에요. 진료비 청구를 했는데 심평원에서 봤을 때 이거는 조금 자료가 미비하다, 보완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게 되면 한 10일 정도는 요양기관은 준비해서 필요한 것들 다 수정을 해가지고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10일이다. 근데 요 같은 경우가 뭐 좀 이제 시간이 더 걸리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담당 의사가 그만뒀다던가, 물론 이제 기록에 남아있기는 하지만 추가로 또 확인을 해야 되는 이런 이제 기간이 조금 오래 걸린다라고 하면은 다시 7일의 기간을 정해가지고 보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료를 이제 심평원에서 보완 자료를 요청을 했다라고 하면 의료기관에서 이제 그 제출을 해야 되는데, 위에서 보면 이제 10일이 있고 추가로 7일이 있잖아요. 그런 그 기간 같은 경우는요, 심사 처리에 소용되는 기간에다가 산입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뒤에서 나오는데요. 이제 요양기관에서 청구를 하게 되면은 며칠 이내에 결과를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통보를 하는 기간이 지날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여기 보면 이제 뭐 10일, 7일의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요거는 보완 청구를 요청한 기간은 심사 처리 기간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양급여를 이제 심사를 하면 이제 지급을 이제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심사는 이제 심평원에서 하게 되는 거고, 지급은 공단에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심평원에서 공단에 이렇게 심사 결과가 나왔다라고 통보를 보내겠죠. 그러면 공단은 지체 없이 이제 통보받다 라고 하면은 지체 없이 지급 전 사후 검사를 점검을 한 후에 이제 요양기관에서 요청한 그 은행에 계좌 번호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번호로 송금을 해야 된다. 그리고 송금을 한 다음에는 우리 지급했다라고 하는 그 요양급여 비용 지급 통보서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요양기관에다가 통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보시면 이제 그러면 심사 청구하고 심사 기간을 살펴보면, 그 요양급여 비용, 그 요양기관에서는 심사 청구서하고 요양급여 비용 명세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심평원에다가 제출을 하겠죠. 우리 제출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었죠. EDI로 하느냐, 디스켓을 이용을 하느냐,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느냐. 그래서 이제 제출을 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다가 제출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심사평가원에서는 이제 뭐 이런 심사를 하는데, 혹시 뭐 필수사항이 누락이 됐거나 아니면은 뭐 착오가 됐거나 그래서 심사가 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은 반려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심사가 도저히 뭐 이렇게 보완 요청, 자료 요청이 아니라 그냥 다시 해서 보내라 라고 해서 이제 그 반려를 하는데, 반려를 하는 사유를 이제 기록을 해가지고 반려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반려를 하거나 그러면은 그 이틀 2일의 기간 내에 이제 뭐 수정하고 보완하고 이래가지고 다시 또 EDR을 거쳐가지고 이제 그 요청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심사 기간도 중요하죠. 요양기관은 어쨌거나 빨리 돈을 받아야지 병원을 이제 운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 심사 기간은 서면 청구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디스켓을 활용을 하게 되면 40일 이내 에 이제 결과를 통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EDI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문서 교환 방식 같은 경우는 15일 이내에 심사 기간을 거쳐서 통보를 해야 되고, 자, 마지막으로 DRG 같은 경우는 짧죠. 3일 이내에 심사 기간이 있다. 그래서 요 심사 기간을 거쳐 가지고 이제 통보를 해 줘야 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은 요게 기간이 조금 정해져 있어야지 요양병원도 이제 요양기관도 이제 병원인 요양기관도 며칠 이내에 이제 돈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해서 병원 살림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계획을 할 수가 있고요. 심평원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나중에 하지가 아니라 빨리빨리 일을 쌓아놓지 않고 빨리빨리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는 요런 이제 그 심사 지급 최대 기간이라는 게 이제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심사 처리 절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절차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그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심사를 하고 사후 관리를 이제 그 담당하는 이 기관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후관리 업무라는 거는 뭐냐면 심사가 다 종결이 됐어요. 뭘 했든 뭐 그냥 원 청구를 해서 마무리가 됐든 이의 신청을 했든 보완 청구를 했든 추가 청구를 했든 다 이제 그게 끝나고 그 결과를 공단하고 요양기관에다가 통보를 하잖아요. 그 통보를 한 후에 정확하게 이루어져 있는지 이제 그냥 마무리가 잘 됐는지 점검하는 것을 사후관리 업무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심사 청구할 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요. 주 진단하고 부 진단을 정확하게 기록을 했느냐의 차이도 우리가 이제 그 심사 청구할 때 많이 보거든요. 주 진단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검사나 진료를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밝혀진 진단. 그래서 이제 이 환자가 뭐 두세 가지의 질병으로 왔는데 가장 중요한 질병이 뭐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병원에서 의료 자원을 활용을 할 거잖아요. 인력을 사용을 하든 장비를 사용을 하든 아니면은 뭐 시설에 들어가는 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든, 그래서 의료 자원을 가장 많이 필요한 질환을 주 진단으로 기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요즘 이제 그 진료비가 굉장히 상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청구하는 금액들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진료 분석이라든지 의료기관 평가라든지 또 환자분들 보면 개인보험 같은 거 많이 가입을 하잖아요. 근데 개인보험에 가입을 했을 때 그 주 진단에 따라서 보험금이 지급되기도 하고 지급되지도 않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진단을 기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 진단 맨 위에 이제 첫 번째에다가 잘 기재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기타 진단이라고 해가지고 이 기타 진단도 꼭 기재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기재를 안 하면 나중에 또 이제 삭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진단 또는 이제 기타 진단 같은 경우는 이제 주 진단은 아니지만 주 진단하고 같이 환자를 치료할 때 영향을 주는 진단.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환자가 캔서인데 캔서 말고도 다른 질병 때문에 이런 치료가 들어간다라는 것들을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캔서 하나만 이제 그 진단란에다가 기재하면 안 된다. 꼭 기타 진단도 기재를 해야지만 나중에 그래서 이런 치료가 들어갔구나, 이런 약제가 들어갔구나 라는 것을 심평원에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자리는 주 진단이고요. 두 번째 자리부터 중요도 순으로 우리가 부 진단을 쭉 쓸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주 진단은 하나지만 부 진단은 몇 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부 진단을 쓸 때 그 기왕증, 그래서 이제 갖고 예전에 질병은 있었지만 이 병원에 와가지고 치료 기간에 사용되지 않은 질병 같은 경우는 기타 진단으로 기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병명, 그래서 이제 그 주 진단, 기타 진단에서 보시면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라든지 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내린 진단명인데요. 이제 주 상병은 주 진단이 되겠죠. 그래서 청구할 때 맨 윗자리에다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진단 부상병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배제 상병이 있죠. 배제 상병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 진단이 확진된 경우 이전에 이 질병인가 해서 의심이 돼가지고 두 가지를 검사하고 두 가지를 치료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요거는 최종 상병이 아니었다라고 고려했던 의심 상병도 배제 상병도 꼭 기재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요 배제 상병 가지고도 들어갔던 검사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재료대가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병명에 꼭 마지막에 배제 상병까지도 기재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드 같은 경우는 우리 KCD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단계별로 해서 코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2교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